7월 8월에 떠다니는 시체 파도. 1. 망자의 달. 룸메이트는 내 충고를 끝끝내 무시하고 기어이 바다로 떠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내 고향에서 음력 7월과 8월이 떠다니는 시체의 달로 불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기간에는 절대로 물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되고 말 테니까. 짜증나.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 무슨 회의를 또 소집하는 거야? 룸메이트 바오후이. 오해. 와나는 연신 투덜거렸다. 학교 측에서 대체 왜 이 지긋지긋한 여름 안전교육 회의를 여는 건지. 우리 학교 지도부는 정말이지 멍청이들 같았다. 바오후이의 말 맞다나 이런 류의 회의는 초등학생들에게나 어울릴 법한데 우리는 엄연히 대학생이었다.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우리 린장, 림강 위 오래된 불문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정도 교육은 오히려 가벼운 편에 속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름 안전 단톡방이 따로 있었고 학부모들은 매일 밤 그곳에 접속 인증을 해야 자녀의 동선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수영이라도 가는 날엔 따로 보고해야 했으니 그거야말로 진짜 지옥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물가 근처에 가지 않는 녀석이야말로 바보였다. 바오후이는 내 룸메이트이자 대학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북쪽 지방 출신으로 린장으로 온 이유는 반은 성적 때문이었고 나머지 반은 햇빛, 파도, 그리고 모래사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린장에 온 지 몇 년 동안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로 명절 때마다 고향에 불려가는 바람에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이번 여름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그녀는 남자친구 천, 진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기차표, 숙소,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두 오래전에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회의를 열어도 그녀는 바다에 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며칠 전 우리 학교 앞강에 시신 몇 구가 떠내려왔는데도 바오후이는 이미 짐 정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깊은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내 고향 물가에서 매년 여름마다 희생되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이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린장은 강과 호수가 많아 어딜 가든 물을 볼 수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개 수영에 능했지만 매년 물에 빠져 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순환사고 소식이 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되었다. 동네 노인들은 물귀신이 된 익사자들이 가장 사납다고 했다. 익사한 시체는 부패하면서 많은 가스를 생성해 온몸이 푸르스름한 구체처럼 부풀어 오르고 강바닥에서부터 물 위로 떠오른다. 7월, 8월의 뜨거운 날씨에는 부패 속도가 빨라져 죽은 지 사흘 만에 시신이 떠올라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녔다. 이맘때쯤이면 어디를 가든 시체가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음력 7월, 8월을 별표 떠다니는 시체의 달 별표이라고 불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는 익사자를 매장하지 않고 별표 수장 별표하는 풍습이 있었다. 물귀신이 너무나 사납고 특히 린장강에서 익사한 자들은 더욱 괴이했기 때문이었다. 수장이란 시신을 발견한 지 7일 이내에 익사자의 시체를 린장 강물에 다시 띄워 물결을 따라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은 모두 물귀신이 되는데 이들은 극도로 흉악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왕신, 위 관할이 아니라 별표 수신, 별표에게 속하기 때문에 익사자의 시신을 린장강에 띄워보내 수신이 이들을 진압해야만 물귀신이 더 이상 희생양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떠다니는 시체의 달이 되면 외지 관광객들은 강 위에 떠있는 것들에 기겁했다. 사람 시체와 물고기 시체가 물 위에 빼곡히 떠다니는 모습은 마치 여름밤 가로등 주위를 맴도는 흰개미 떼 같아서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린장의 노인들은 떠다니는 시체의 달 이 물귀신의 원한이 가장 무거운 시기이며 몇몇 사람이 물귀신에게 잡혀 대신 희생되는 일은 아주 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린장의 어린아이들조차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는 절대로 물가에 반걸음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바오후이가 걱정스러웠지만 그녀는 내게 미신에 빠졌다고만 했다. 결국 나는 다른 화제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후이야, 너 전에 우리 아빠 아프셨던 일 기억나? 응, 기억나지. 너희 집 근처 연못에서 낚시하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셨다고 했잖아. 아빠가 물속에서 뭔가 뭉텅하고 물컹한 것을 밟고 미끄러져서 헤어나오려 해도 안 되셨다고. 바오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못 바닥이 진흙투성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저씨를 끌어올려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지금은 괜찮아지신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아빠는 하마터면 미쳐버릴 뻔하셨어. 아빠가 밟은 건 시체였거든. 발 전체가 썩은 살덩이에 파묻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집 단골 손님이었던 리 아저씨였대. 아저씨는 원래 뱃사람이라 수영도 엄청 잘하셨는데 이 말을 듣자 바오후이의 안색이 잠깐 변하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다. 됐어. 어린애 겁주지 마.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 시체 몇 구 없겠어? 우리 학교가 공동묘지 위에 지어졌다는 소문도 있잖아. 친구가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 나는 계속해서 설득했다. 후이후이야. 너는 북쪽에서 와서 모르지. 여기는 7월, 8월이 떠다니는 시체의 달이라고. 린장강이 이때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어렸을 때 홍수가 크게 났는데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셀 수도 없었어. 어떤 해에는 물이 너무 새서 시신이 너무 많이 떠내려와서 신원 확인하려고 밧줄로 묶어 강둑에 매달아 놓기도 했대. 엄마가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은 익사한 게 아니라. 나는 말을 멈췄다. 물귀신에게 홀려 죽은 거래. 그러니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이 달에는 물가 근처에 가지마. 이 말을 들은 룸메이트 장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짜오디, 추제, 야. 바오후이한테 충고하는 건 좋은데 나까지 겁주지는 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소름 돋았어. 그녀는 창백한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하지만 바오후이는 태연하게 우리 고향 특산물인 별표, 장수채소 별표를 씹고 있었다. 말린 미역처럼 생겼는데 맛은 미역보다 100배는 더 좋았다. 린장에 놀러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아무 일 없었잖아. 걱정 마. 나는 럭키걸이니까 나 돌아올 때까지 디즈니랜드 가지 말고 기다려. 우리 셋은 좋은 자매잖아. 나와 장샹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남자친구 때문에 친구 버릴 사람인 줄 알아? 당연히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다. 바오후이의 이번 귀향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올 줄은. 돌아오지 않은 친구.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부모님은 나를 고향 마을로 부르셨다. 우리 마을은 린장강 하류 끝자락에 있는 증문 마을이었다. 우리 마을의 특산물은 별표, 장수채소 별표로 오직 마을 사람들만이 이것을 채취할 수 있었다. 강물 위에 붉은색의 해초처럼 떠다니는 것인데 말려서 국을 끓이거나 그냥 먹어도 매우 맛있었다. 장수채소 조금만 있어도 흰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정도였다. 하지만 예전에는 장수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투리로는 별표 시체 이기, 시태, 별표라고 불렸다.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장수채소로 바꾼 것이다. 이 채소는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외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문제는 이 채소를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매년 7월, 8월에 강에서만 조금씩 건져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급이 항상 부족했다. 그때는 마을에서 임산부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은 강물이 더 좋아졌는지 장수채소의 양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7월, 8월에 만강물 위로 긴 띠 모양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촌장은 매년 집집마다 사람을 보내 채소를 수확하게 했다. 장수채소는 강바닥의 자갈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기계로 건져 올리면 채소가 상하기 쉬워 사람의 힘으로만 수확해야 했다.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건져 올릴 때는 힘만 들 뿐이지만 외지인이 건져 올리려고 하면 목숨을 잃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팀이 강가에 와서 장수채소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찍으려 한 적이 있었다. 촌장은 그들에게 장수채소국을 대접하며 특산물을 홍보하려 했지만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물살에 휩쓸려갔다. 구조되는 물속의 무언가가 그들을 끌어당겼다고 했다. 마을 노인은 수신이 노한 것이라고 했다. 장수채소는 수신이 마을 사람들에게만 내려준 신성한 선물인데 외지인이 침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7월, 8월은 떠다니는 시체의 달이었기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마을에서는 이 기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다. 올해 나는 또다시 부모님에게 불려와 일을 돕게 되었다. 우리 집은 시내에서 장수채소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다. 부모님은 가게를 돌보면서 최근 입양한 사촌 동생의 아들, 이제는 내 남동생이 된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다. 이 아이가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며 모든 일을 아이 우선으로 처리했다. 나는 채소를 말리기 위해 마을로 돌아와야 했다.
이 지긋지긋한 일. 남자들은 채소를 건져 올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말렸다. 채소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말리지 않으면 썩은 진흙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 일이 뼈저리게 싫었다.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시간씩 있어야 했고 낡은 선풍기만이 끽끽 소리를 내며 돌아갈 뿐이었다. 앞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바람을 다 막아버렸지만 이 일을 안 하면 아빠가 학비를 끊어버리겠다며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뒤뜰에서 채소를 말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긴급경보 뉴스가 흘러나왔다. 해변 방문객들은 이한류의 영향으로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 이미 1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장샹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다. 짜오디야, 바오후이가 사고를 당했어. 알고 보니 바오후이와 남자친구가 바다에 갔다가 이한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 계신 부모님은 이미 학교에 도착하여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구조대는 사방을 수색했지만 허사였다. 산채로도 못 찾고 죽어서도 못 찾았다.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나는 급히 학교로 돌아갔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언니처럼 젊고 아름다웠던 바오우이의 엄마는 딸이 파도에 휩쓸리는 영상을 본 후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바오우이의 아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그분은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이제는 천의 얼굴과 교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오후 내내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날 밤 장샹은 겁에 질려 내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훌쩍거리며 물었다. 짜오디야, 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가 겁을 먹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장샹은 원래 우리 방에서 가장 겁이 많은 아이였는데 단순한 여행이 바오후이의 목숨을 앗아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북쪽 출신이라 수영도 못했던 바오후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오후이가 먼바다로 휩쓸려 갔을까? 아니면 암초에 걸려 있을까? 먼바다로 갔다면 희망이 없겠지만 해안으로 떠내려온다면 며칠 안에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졸음에 겨워 있을 때 나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컵이 쓰러지는 소리처럼 똑똑하고 규칙적으로 들렸다. 다음날 아침, 아래층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2층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기숙사 근처 강가에 모여들어 그물로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짜오디야, 봐. 장샹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사람들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바오후이였다. 물에 불어 하얗게 질린 몸이었다. 바오후이의 부모님과 학교 측은 오랫동안 다투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바오후이를 북쪽 고향으로 데려가 안장하기를 원했지만 학교 지도부는 가족에게 이곳에서 수장할 것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린장의 풍습에 따르면 익사자는 물귀신으로 간주되어 수장을 해야만 원한을 풀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오후이의 부모님이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학교 측은 수장하지 않으면 바오후이의 부모님까지 연루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거 봐. 이거 완전 사람 협박하는 거 아니야? 학교 측은 사건을 덮으려는 게 분명해. 부모님들이 돌아가서 귀찮게 할까봐 바오후이의 시신을 못 가져가게 하려는 거야. 장샹은 들은 소식을 내게 전하며 주먹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의 눈에는 학교 측이 수장을 강요하는 것이 음흉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하지만 장샹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기에 린장강에 얽힌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없었다. 학교에 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그때 나에게는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던 귀한 아들이었고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어느 날 동생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고열에 시달렸다. 그날은 마침 떠다니는 시체의 달, 첫날이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마을의 관례대로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 강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었고 해가 진 후에는 모두 집안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동생의 고열이 심해 미칠까 두려워 몰래 뗏목을 타고 시내로 나가 치료를 받으려 했다. 나는 혼자 집에 있기가 무서워 기어이 따라 나섰다. 밤이 되기 전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동생이 링거를 너무 오래 맞아서 결국 늦고 말았다. 그때 강물은 잔잔했고 동생은 장난스럽게 손전등으로 물속의 물고기들을 비추며 나에게 물을 튀기기도 했다.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물속의 소용돌이가 우리 가족을 강으로 끌고 들어갔다. 시력이 좋았던 나는 물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식간에 붉은 실타래 같은 것이 동생의 몸을 꽉 묶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모두 동생을 붙잡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결국 동생은 휩쓸려가 실종되고 말았다. 며칠 후 동생의 보랏빛 시신이 마을로 떠내려왔다. 그때부터 나는 린장강에 정말 사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촌장의 외아들도 강에 휩쓸려갔고 내 남동생도 강에 휩쓸려갔다. 나중에 아버지는 내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상한 것을 먹게 했다고 늘 나를 탓했다. 마을에 다리를 놓을 돈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리를 건너갔을 테고 동생은 휩쓸려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 후 부모님은 린장으로 나가 가게를 열었다. 돈을 벌어 다리를 놓아 더 이상 아무도 강에 빠져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생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린장강은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번에 린장강은 바오후이를 데려갔다. 결국 바오후이의 부모님은 딸을 고향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학교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바오후이의 부모님이 큰돈을 들여 장례차를 구했지만 차만 있을 뿐 운전기사가 없었다. 린장의 장례업자들은 규율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귀신의 장례차는 강으로 가서 수정을 해야지 육지로 나가 매장을 할 수는 없었다. 어떤 운전기사도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다행히 바오후이의 부모님 두 분 모두 베테랑 운전사였기에 직접 차를 몰아 딸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오후이의 시신을 실은 차가 린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사고가 났다. 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린장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고 바오후이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익사하셨다. 이 사건은 지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어떤 이들은 물귀신이 업보가 무거워 수신이 진압하지 못하게 하자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봤지? 저 귀신은 친부모까지 해치잖아. 다른 이들은 바오후이가 외동딸이라 자식을 잃은 부모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딸을 따라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익숙하지 않은 장례차를 운전했거나 너무나 슬픈 나머지 커브길에서 부주의했을 것이라고. 어찌 되었든 이 일로 인해 린장강이 괴이한 소문은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관광객들이 떠다니는 시체의 달 이야기를 듣고 여행 일정을 취소하여 지역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바오후이 가족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연민을 느꼈다. 불과 며칠 만에 화목했던 가정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끔찍한 일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3. 피로 물든 장수 채소. 그날 바오후이의 SNS를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다. 후이후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는 정말 물가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바오후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돈을 모았다. 그런데 바오후이는 내가 궁핍한 것을 알고는 디즈니랜드 티켓과 최신 아이폰을 내게 선물했다. 내가 묻자 그녀는 그저 별표 내 생일 선물이야 별표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생일은 12월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든 선물해 주려 했다. 옷이나 화장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에게 택배를 받아달라고 핑계를 대고는 내 식권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나는 그녀가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나는 울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어렴풋한 꿈결 속에서 나는 문 밖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똑똑. 그런데 들을수록 이상했다. 빗소리가 창문 밖이 아니라 내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것 같았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붉은색이 가득했다. 잠시 후 그것이 붉은색이 아니라 핏빛으로 충혈된 두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짜오디야, 네가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었어? 왜 나를 해쳤니? 나는 바오후이가 내 얼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댄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바닥에는 곰팡이 핀 물기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그 곰팡이 자국들은 서로 이어져 6개의 발자국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나는 급히 룸메이트 장샹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장샹은 바오후이의 죽음으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별 이상한 것을 다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쉴 수 있을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첫째, 지금은 떠다니는 시체의 달이라 마을 전체가 장수 채소를 말리느라 바빴다. 매일 나는 채소를 정리해야 했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딴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둘째, 나는 바오후이에 대한 꿈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잠들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나는 꿈속에서 바오후이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등 뒤가 극도로 불편함을 느꼈다. 노인들이 늘 말했듯이 몸이 쑤시고 불편하면 무언가가 따라붙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어느 날 밤 잠에서 깼을 때 입안 가득 장수 채소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며칠 후 마을 아주머니가 강가에 시체 2구가 떠내려왔다고 알려주셨다. 우리 마을은 린장강 하류 끝에 위치해 있어 떠다니는 시체에 달 애시신 몇 구가 떠내려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 강에는 수장 풍습이 있고 보통 촌장이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시신을 수신을 모시는 사당 옆에 묻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은 마을 사람 누구도 감히 시체에 손을 대지 못했다. 촌장의 아내이자 마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이기적인 아주머니가 나를 끌고 가서 말했다. 저 2 시체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있단다. 눈이 번뜩이는 걸 보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게 분명해. 우리가 채소를 말리는 곳은 린장 강변과 아주 가까웠고 아주머니는 나를 강가로 끌고 갔다. 나는 물 위로 퉁퉁 불어 푸르스름하게 변한 바오후이의 부모님이 손을 맞잡은 채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들이 나를 노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그물에 걸려있던 2 시신이 갑자기 물살을 타고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등 뒤에서 무언가가 나를 세게 밀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재빨리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아저씨들이 밧줄을 준비하며 강을 건너 시신을 건져 올리려 할 때 2 시신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둑에 서있던 마을 사람들은 시신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귓가에 별표 내 딸을 돌려줘. 별표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였다.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나는 이웃 마을의 아심파 할머니를 찾아갔다. 아심파 할머니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고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던 이웃집 아화 언니의 데모였다. 아화 언니는 멀리 떠나기 전 내게 당부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심파 할머니를 찾아가. 할머니는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나는 아심파 할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짜오디야, 내 몸에 4명의 귀신이 붙어 있구나. 4명의 귀신이요? 4명이 목숨 빚을 지고 있구나. 그중 2명은 극도로 사나운 물귀신이야.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4명이 목숨 빚을 질 수 있어요? 빨리 죄를 갚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물속으로 끌고 갈 거야. 아심파 할머니는 내가 4명이 목숨 빚을 졌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심파 할머니는 나를 속일 리 없었다. 그녀는 아화 언니의 양어머니였고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봐 온 분이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4명이 목숨 빚, 4명이 목숨? 나는 즉시 바오후이 가족을 떠올렸다. 게다가 꿈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바오후이가 했던 말도 떠올랐다. 설마 바오후이의 죽음이 정말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원한도 없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녀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관련이 있다고 해도 3명인데 왜 4명이 되는 것일까? 바오후이와 그녀의 부모님은 총 3명뿐인데 문득 나는 최근 바오후이가 평소와 달리 식탐이 강해졌던 것을 기억해냈다. 평소 다이어트를 하던 그녀는 남자친구가 준 간식도 모두 나에게 주었는데 몇 주 전부터는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맛보려 했다. 그리고 우리의 생리 주기는 원래 같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생리가 끝났는데도 그녀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설마 바오후이가 임신했던 걸까? 그래서 4명이 목숨 빚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일까? 그 후 장수 채소를 말리는 동안 나는 계속 멍하니 있었다. 익숙한 일이라 손은 꾸준히 돌아갔다. 둥근 건조대에 장수 채소 싹을 가지런히 배열하고 강물에서 딸려온 자갈들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오늘 새로 채소를 손질하다가 손이 날카로운 것에 닿아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행히 손등만 살짝 긁혔을 뿐이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조개 껍데기 모양의 작은 혀 피어싱이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종류였다. 나는 그것이 익숙했다. 바로 바오후이가 자랑하며 자신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것이라고 했던 그 혀 피어싱이었다. 그때 나는 입안에 숨겨놓는데 누구에게 자랑하냐고 놀렸었다. 바오후이는 웃으며 별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맛보려고 하는 거야. 별표라며 내가 낭만을 모른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혀 피어싱이 장수 채소 사이에 섞여 있는 걸까? 그녀는 이 피어싱이 혀에 단단히 용접되어 있어서 혀를 자르지 않는 한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기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오후이 가족 3명이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바오후이가 천천히 입을 벌렸다. 하지만 그 입안에는 혀가 없었고 대신 장수 채소들이 빽빽하게 숨막힐 정도로 채워져 있었다. 장수 채소는 끊임없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채소를 뿜어낼 때 그녀의 목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비명 소리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마치 어떤 운율에 맞춰 끊임없이 되뇌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저 불안정한 멜로디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피처럼 붉은 채소 줄기들이 몰려와 나를 덮쳤다. 그것들은 내 입, 코, 귀를 통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는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베개 밑에 숨겨놓은 진정용 단검을 꽉 쥐고 나서야 나는 겨우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하도록 생생한 악몽을 꾼 것이 분명했다. 마치 장수 채소가 정말로 내 몸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션파 할머니의 말 때문에 내가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일 뿐이라고. 바오후이가 우리 마을의 장수 채소와 무슨 관련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장수 채소를 먹고 살아왔는데 아무도 불행을 겪지 않았는데 그때는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장수 채소를 말리던 중 나는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BC라는 글자가 새겨진 금리였다. 바로 바오후이와 천이 작년 발렌타인데이에 함께 맞췄던 맞춤형 치아 교정기였다. 우리 마을은 린장강 하류에 위치해 있었다. 설마 바오후이의 시신이 지금 이곳으로 떠내려오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온 걸까? 내가 강하류로 내려가 보려고 할 때 강가에서 장수 채소를 건져 올리던 촌장이 나를 가로막았다. 짜오디야, 너 뭐 하는 거니? 강바닥에서 채소 건져 올리는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어린 여자애가 여기 왜 왔니? 촌장은 평소에는 인자한 분이었고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사탕도 자주 주었지만 나는 그분을 가장 무서워했다. 그의 말을 듣자 본능적으로 바오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핑계를 댔다. 오래 쪼그리고 앉아 일했더니 다리가 아파서요.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강가에서 일하던 아저씨들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채소 말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야말로 고생이지.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누워서 하는 일을 찾아야지. 마을 어른들은 말에 거리낌이 없었고 한 사람이 말을 꺼내자 남자들 모두가 큰 소리로 웃어댔다. 촌장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할 일 없어? 일 안 해? 우리 마을은 린장 강변에서 가난하기로 소문난 마을이었다. 만약 몇 년 전부터 장수 채소 사업 덕을 보지 못했다면 마을의 늙은 노총각들은 장가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장가 못 간 남자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부류였기에 그들의 천박한 말이 놀랍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강물을 힐끔거렸지만 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강물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물 위에는 피처럼 붉은 장수채소 더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고 채소를 건져 올리는 남자들만 보일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계속 불안했다. 아마도 지난밤 장수채소 바다에 파묻히는 끔찍한 꿈을 꿔서 그런 것 같았다. 지금 강 전체가 그 채소들로 뒤덮인 것을 보니 맛있어 보이기는커녕 소름이 끼쳤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션파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제가 빚진 목숨이 아마 그 사람들일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할머니께 금을 태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금을 다 태운 후 할머니는 말했다. 짜오디야, 이 빚이 맞지 않는구나. 3명이 목숨만 갚았고 1명이 목숨이 더 남았어. 그 아가씨는 임신하지 않았어. 내가 지어낸 이름이 정말 맞았고 게다가 1명이 목숨이 부족하다니? 아션파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몸서리 쳤다. 할머니의 말씀은 바오후이 가족이 정말 나 때문에 죽었다는 뜻일까? 하지만 내가 어떻게 친구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 제가 빚진 목숨이 정말 바오우이 가족인가요?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제가 어떻게 그녀를 해칠 수 있어요? 아션파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꼽아 계산했다. 너는 고의로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 만약 고의였다면 이 몇 푼의 금으로는 목숨을 갚을 수 없어. 그들을 죽인 것은 네가 끌고 온 무엇이야. 그 아가씨는 너에게 이미 단서를 주었다고 했어. 이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고의가 아니다. 단서, 설마 장수채소? 순간 나는 몇 년 전 촌장이 정했던 마을 규율이 떠올랐다. 첫째, 떠다니는 시체의 달. 첫날과 마지막 날은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로 모두 강을 건너는 것을 금지하며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 둘째,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는 마을 사람들은 장수채소를 먹지 않는다. 셋째, 장수채소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로 묻지 않는다. 그것은 조상들이 내려준 은혜이며 그 비밀을 외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의 내 남동생이 배탈이 났던 것은 바로 떠다니는 시체의 달, 첫날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작년에 남은 장수채소를 먹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아션파 할머니에게 내 남동생의 이름을 말했다. 다시 금을 태운 후 아션파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자, 이참에 아화에게도 향을 피워주렴. 그 아이는 늘 내 걱정을 해. 너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아화 언니의 이름을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언니는 몇 살 위였던 이웃집 언니였다. 언니의 가족은 일찍이 남동생을 데리고 멀리 타지로 일하러 떠났고 언니만 혼자 남겨졌다. 아화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손재주도 좋았다. 수영도 아주 잘해서 종종 나를 데리고 린장강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잡거나 산에 올라 산딸기를 따기도 했다. 언니는 마을에서 풀 엮기를 가장 잘해서 풀 몇 가닥만으로도 토끼, 메뚜기, 새끼 새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언니는 마을 내외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가씨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 마을 아저씨들은 언니에게 고구마를 주었고 촌장님도 자주 사탕을 선물했다. 나는 언니 손에 있는 사탕을 보며 침을 흘렸지만 언니는 항상 사탕을 멀리 던져버리고는 내게 당부했다. 짜오디야, 절대로 그 사람들이 주는 사탕을 먹지 마. 밤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해. 그러던 어느 여름, 아화 언니는 갑자기 극도로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두꺼운 옷을 펴입었고 몸은 퉁퉁 부어올랐다. 언니의 아버지가 촌장 집에서 소 2마리를 받아온 후 언니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언니는 거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떠나기 전 언니는 내게 말했다. 짜오디야, 너는 커서 반드시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저 요괴들에게서 도망쳐야 해. 아화 언니는 그것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아버지에게 언니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내 뺨을 세게 때렸다. 아버지는 내가 촌장님을 모욕한다고 꾸짖었다. 촌장님은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었으며 마을 전체에 장수채소라는 생계수단을 만들어준 은인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만 쉬셨다. 이 마을에서 어느 집 딸이 그런 일을 안 겪겠니? 네가 그런 일을 겪거든 침묵해야 한다.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딸의 가치가 잡초보다 못해지는 거야. 그 후 아버지는 사촌의 아들을 입양했다. 그때부터 두 분은 새로 얻은 아들에게만 정신이 팔렸고 나에게는 떠다니는 시체의 달 이들 때만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 마을이 싫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절대로 그들이 주는 사탕을 먹지 마. 밤에는 조심해야 해. 아화 언니의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마을에 올 때마다 나는 항상 나무 빗장으로 문을 단단히 잠갔고 베개 밑에는 항상 진정용 단검을 두었다. 아션파 할머니, 제가 바오후이에게도 향을 피워 물어봐도 될까요? 이곳에서는 영적인 향을 피워 소통할 수 있었다. 향이 고르게 타면 길조였고 꺼지면 흉조였다. 아화 언니가 그리울 때마다 나는 언니에게 내가 그립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다. 언니의 향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바오후이에게 물어보았다. 후이후이야, 너를 해친 것이 장수채소니? 향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 후이후이야, 내 시신이 우리 마을로 떠내려온 거니? 불꽃은 여전히 흔들렸다. 후이후이야, 너는 장수채소가 되어버렸니? 향은 여전히 고르게 타올랐다. 그날 밤 꿈에서 들었던 단절된 울부짖음은 알고 보니 별표. 나는 그것이 되고 싶지 않아. 별표라는 절규였다. 나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바오후이는 옛날 아화 언니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아화 언니는 그해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이 떠내려왔다. 아화 언니의 몸은 강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옷은 물살에 모두 휩쓸려 공처럼 부풀어 오른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언니의 시신은 사당 뒤에 묻혔는데 나는 한밤중에 몰래 찾아갔다가 촌장이 언니의 무덤을 파헤치고 배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 이년아, 내가 너에게 장수 채소를 얼마나 먹였는데 어째서 나에게 아들 하나 남겨주지 않은 거냐? 빌어먹을, 네가 죽어도 나는 널 놓아주지 않아. 뱃속의 아들은 분명 아들일 거야. 내 아들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나는 아화 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아닌 피처럼 붉은 장수 채소 덩어리 전체를 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다행히 몸집이 작았던 나는 나무를 아주 재빨리 기어올랐다. 촌장의 손전등이 비쳤지만 나뭇가지 그림자가 나를 가려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고열에 시달렸고 깨어난 후에는 그 일을 감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장수 채소가 혐오스러운 것임을 알았고 절대로 만지거나 먹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실수로 바오후이에게 장수 채소를 선물하고 말았다. 그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수 채소가 원래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잊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장수 채소의 원래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다. 사투리로 그것은 별표 시체 이끼, 시태, 별표라고 불렸다. 시체 위에 피는 이끼, 시태.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계속해서 속죄해야 한다. 강물 속에서 바오후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오후이의 시신이 아화 언니처럼 사당 뒤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추측은 틀렸다. 나는 삽으로 그 흙을 파헤쳤다. 안에는 아무런 시신도 없었다. 아화 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나는 급히 더 깊이 파내려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시신은커녕 뼈 조각조차 없었다. 이 광경을 본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가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살았기에 농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떠다니는 시체의 달이 되면 장수채소는 갑자기 큰 덩어리로 자라났다. 식물이라면 장수채소 역시 영양분이 필요할 터. 우리는 그것이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 불어난 강물 덕분에 빨리 자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장수 채소를 키우는 것은 인장 강물이 아니라 바로 기생당한 시신들이었다. 그렇다면 바오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어쩌면 장수 채소 한 줄기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가? 게다가 장수 채소는 다른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린장강에는 수장 풍습이 있어 1년 내내 강물 속에 시체가 부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수 채소가 오직 별표 떠다니는 시체의 달 별표에만 기생하고 사람을 해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촌장은 분명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라이브 방송팀에게는 국을 마시게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떠다니는 시체의 달에 장수 채소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어둠을 틈타 바오후이의 혀 피어싱과 금이 그리고 말린 장수 채소 한 줌을 린장 강물에 던져 넣었다. 회오리 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하여 바오후이를 해쳤고 두 분까지 해쳤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전부예요. 부디 바오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장본인은 제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강변에 오래 서 있었다. 문득 하늘에 여우 모양의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달빛 아래 물 위에 세 개의 그림자가 손을 맞잡고 떠오르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화 언니의 당부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언니는 내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나는 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날부터 나는 우리 집 닭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농사일 외에는 닭 키우는 일뿐이었다. 이웃집 할머니는 내가 닭을 잘 키운다고 칭찬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할머니는 입맛이 없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재빨리 닭을 잡아 더덕 닭백숙을 끓여드렸다. 더덕 향이 좀 강했지만 닭고기가 싱싱해서 국물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달콤했다. 이 닭 정말 맛있다. 짜오디야, 뭘 먹여서 이렇게 고기가 싱싱하니?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버섯을 먹여서요. 닭이 버섯을 먹으면 고기가 달고 몸에도 좋잖아요. 할머니, 며칠 후에 촌장님께도 보양하시라고 닭 한 마리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불타는 듯이 뜨거운 절기. 그날 낮 촌장은 밭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을 위해 할머니에게 시원한 차를 끓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나는 냄비에 장수채소 약간을 넣었다. 이 남자들은 모두 예전에 아화 언니에게 고구마를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강가에서 아저씨들은 오늘 차맛이 유난히 좋다고 칭찬했다. 나는 대추를 넣어서 덜 쓰다고 말했다. 촌장이 마지막으로 찻잔을 들었다. 마시기도 전에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리며 나에게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강변에 있던 남자들이 갑자기 린장강 소용돌이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 살려줘, 살려줘. 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에게 함께 내려가 사람들을 구하자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짜오디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눈빛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촌장이 차에서 시태,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혀가 예민했고 시위와 함께 자랐기에 아주 희미한 향조차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닭을 키울 때 몰래 시위 이끼를 먹였던 것이다. 그가 놀란 틈을 타 나는 손을 들어 세게 밀쳤지만 촌장은 반응이 빨랐고 즉시 균형을 되찾았다. 그의 힘은 나보다 훨씬 강했기에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나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그와 함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촌장은 나를 세게 발로 차서 떼어내려 했지만 바로 이때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감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차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끌어당겨 함께 죽으려 했다. 강물 속에서 피처럼 붉은 실타래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무형의 힘이 나를 꽉 쥐고 있던 그의 손을 뜯어내고 그를 강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시력이 좋았던 나는 물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가 끌려갈 때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증오로 가득 차 뒤집혀 있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차가운 차를 마시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해를 입었는지 그는 몰랐을 것이다. 촌장이 오늘 점심 세 그릇을 비웠던 그 닭백숙을, 촌장 부인이 끓여주었던 그 닭을 장수채소로 키웠다는 것을, 곧 그의 내장과 위장도 아화 언니처럼 이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강변으로 헤엄쳐 나와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촌장 부인에게 돌아갔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강가에서 일하던 남자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시체들이 강물 위로 둥둥 떠올랐다. 그 후 나는 마을을 떠나 린장강을 벗어나 멀리 타지로 인턴십을 갔다. 인터넷에 나는 장수채소 속 기생충에 대한 글을 올렸고 이는 즉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익사자들의 장기 속에서 장수채소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장수채소는 순식간에 팔리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희생자들이 익사한 것이 아니라 장수채소에 기생당해 죽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수채소를 샀던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와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부모님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 희생자들이 가게 문 앞에 저주가 담긴 글을 스프레이로 잔뜩 써놓았다고 들었다. 그들은 잃은 것이 많았다. 장수채소를 팔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그들은 내가 새로 입양한 동생을 키울 돈을 벌어오기를 바랐지만 나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바꾸고 2번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수채소로 복을 누렸으니 이제 그 업보를 감당해야 한다. 각자 자신의 과거를 속죄해야 하듯이 나도 그리고 마을 전체도 그래야 했다. 그 후 린장강은 수장풍습을 폐지했고 떠다니는 시체에 달해 익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뉴스에서 점차 사라졌다. 나는 그 후 린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타지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다. 주기적으로 익명으로 집에 돈을 보내는 것 외에는 그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성인이 되어 처벌급으로 나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사주었다. 그것은 피처럼 붉은 음료가 담긴 병이었다. 엄마, 이거 요즘 제일 유행하는 미용 음료예요. 콜라겐 보충하고 항산화에 좋아요. 그리고 맛도 아주 좋대요. 나는 딸의 마음에 너무 기뻤지만 한 모금 맛보는 순간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 바로 마을 집집마다 끓여 먹던 장수채소국이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심장이 여전히 침착하게 뛴다면 구독을 눌러 매일 밤 새로운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하세요.